자, 우리가 16조 1, 2, 3항까지 공부했으니까 법제 16조의 2로 나가도록 하자고요. 16조의 2, 간단하게 입소시키는 것 절차이죠. 간이 입소 절차. 그래서 간이 입소 절차, 이것은 이제 기껏 해봤자, 24시간 이내에 바로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48시간 이내에 이렇게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거 대상에 대해서 정식적인 그런 거 입소 절차를 밟게 되면은 신체 검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잠깐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사람, 구속 적부 심사하는 동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간이 입소 절차 규정을 별도로 마련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형의 집행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될 때만 하더라도 이 간이 입소 절차가 없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단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수용됐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까지 정식적으로 이렇게 목욕까지 실시하고 정밀 신체 검사까지 한다는 것은 인력도 낭비되고 인권 침해의 그런 거 위험성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 간이 입소 절차 규정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간이 입소 절차가 적용되는 그 대상은 정식적으로 이제 이 죄수복이라고 하는 그 수용자 의류를 착용시키지 않고 체육복 같은 옷으로 잠깐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구속 적부 심사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지 아니하면 바로 이렇게 출소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간이 입소 절차 해당 규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입소 절차는 이렇게 구속 적부 심사 받는 그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이제 체포 당한 사람, 체포도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서 공부했듯이 원칙적으로 이 48시간 이내에 이제 출소시켜야 하는 거죠. 체포 기간은 원칙적으로 48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이 간이 입소 절차가 적용되는 그 대상은 당연히 체포에 의해서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체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피의자이지 피고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공소 제기된 이후에는 구속에 의해서만 교정시설이 수용되는 거지 체포에 의해서는 수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법 제2조에서 내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체포는 세 종류가 있다.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장 없이 긴급체포, 그 다음에 현행범인의 체포 그 경우에 체포돼 가지고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간이 입소 절차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서 피의자 신문 하는 그 기간 동안 대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정시설에 유치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속 적부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해서 간이 입소 절차가 적용이 된다. 만약에 이제 이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서 피해자 신문을 위해서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다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정식 입소 절차로 전환해가지고 목욕 실시하고 이 신체검사, 정밀 신체검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용자용 의류로 이제 갈아입히고 이렇게 정식 입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소장은 침입자가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 입소 절차를 실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체포된 가지고 유치된 피의자로 하게 되면 1호만 해당되는 거고 2호가 이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와 구속영장 청구에서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간이 입소 절차가 적용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법 제17조 고지사항, 신입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된 사람에게는 자, 그래서 여기 고지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신입자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신입자 및 이입자에게도 이렇게 서면으로 말이나 서면으로 이 해당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 고지사항이라는 것은 알려야 할 사항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입자와
이 이입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어떤 걸로 그 규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고지사항이 그 적용되는 그 대상은 신입자에만 해당되지 않고 이입자에게도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서, 그 다음에 고지하는 그 방법은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말이나 서면인데, 서면으로 말과 서면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세요. 말과 서면이면 이중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달라져 버리죠. 자, 말이나 서면, 말 또는 서면 하게 되면 말로 알려줘도 되고 그냥 문서로 서면으로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만 하면 된다 하는 의미다 하는 점에서 말과 서면으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고,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만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것하고도 구분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알려줘야 된다가 아니야. 신청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렇게 신입자와 이입자에 대해서는 이런 거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형기의 시작일과 기산일과 끝나는 날 종료일을 알려줘야 되고, 당신은 형이 확정된 수용자에 해당하죠. 이것은 이론은 당신은 몇 월 며칠 형이 집행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형기 종료일은 2030년 1월 5일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종료일. 그 다음에 이런 거 접견 편지 수용자 권리에 관하여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에는 어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접견은 뭐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경우는 한 달에 4번이니까 당신은 이제 접견 한 달에 4번 허용이 됩니다.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에 관한 사항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방법 제도에 대해서도 청원이라든가 진정 이런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도 알려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만 알릴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만 알릴 것이 아니라 의무에 관한 사항도 알려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과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알리는 거지, 뭐 작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정답으로 다음에도 그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8조에서 수용의 거절,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해요. 그래서 뭐 에이즈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그 장티푸스라든가 이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감염시킬 우려가 크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소장이 판단해 가지고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수용을 거절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감염병이지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염병을 불치병으로 바꾸는 함정 문제도 이미 그 출제된 바 있고 앞으로도 그 출제될 내용이야. 그래서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용을 거절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소장이 이 재량으로 거절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하였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은 주로 검사죠.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님께 보고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 지금 뭐 징역 30년이 확정된 신입자가 있었는데 이 에이즈가 아주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시킬 우려가 매우 컸다. 그래서 아주 그 중범죄자이기는 하지만 교정시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검사 주의기관에게도 그 수용 거절 사실을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위험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예방조치를 하도록 보건소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그 수용주의기관과 보건소장은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정기관과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게 아니야. 통보죠, 통보. 그러나 이 법무부 장관은 이 교정기관의 최상급 기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용어에 있어서도 통보는 관계기관에 이제 어떤 것을 알릴 때는 통보라는 용어를 쓰고 상급기관에 알릴 때는 보고라는 용어를 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이러한 것을 파악할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출제자라면 이것을 통보하고 보고를 살며시 바꾸는 말바꿈 함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단순히 말바꿈 함정이 아니라 기초 지식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서 아주 이 고급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도 이해해 놓도록 해라. 그 다음에 19조 사진 촬영 대상자도 소장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이입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과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지문 채취나 수용자 번호 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진 촬영도 역시 신입자뿐만 아니라 이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하는 거. 사진 촬영, 지문 채취. 그 다음에 소장은 수용 목적상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뭐 30년, 40년 수용될 수도 있으니까 젊었을 때 사진하고 그 후 뭐 30년 지난 후에 사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 이제 뭐 도주했을 때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현상 걸기 위해서 사진을 내보내야 되고 하는데 뭐 젊었을 때 사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수용 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이런 거 지문 채취나 사진 촬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0조 보시면은 수용자 이송에 대해서, 이송은 옮기리자 번일송자죠. 한 교정시설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보내는 조치가 이송이라고 한다 하는 거. 자, 1항 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 교화, 의료, 그 밖에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한질서, 시설 안전질서를 앞으로 줄여서 시한질서 이렇게 할 거예요. 시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법무부 장관도 법장 이렇게 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지청장 이렇게 줄여서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 이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 법장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아주 뭐 골치 아픈 수용자가 자기 시설에 있으면 교정사고 칠 우려도 많고 또 그렇게 되면 진급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교정사고 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른 뭐 교정시설로 자꾸 보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장이 직권으로 보내도록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이송시킬 때는 원칙적으로 상급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송시키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취지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송 승인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원칙적인 거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위임했을 때 하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뒤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이항은 법장은 이송 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송 승인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이 이송 승인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시행령에 보면은 지청장의 이송 승인 규정이죠. 자, 그래서 지청장이 이송 승인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권한을 이렇게 물려받은 경우를 위임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용어로 하면 받을 숫자 맡을 임자 써서 수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교정청장이 위임을 받은 경우, 즉 이송 승인권을 수임받은 경우에는 이 지청장도 이송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청장이 이송 승인하는 그 권한은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느냐? 자, 이 시행령 22조 제2항 별표 2개 하세요. 지청장이 이송 승인은 어떤 경우든 간에 관할 내 이송 승인만 할 수 있지, 다른 관할 밖으로 이송 보낼 때는 지청장은 승인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관할 밖으로 이송 보낼 때는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저기 광주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는 제주교도소로 이렇게 이송을 보내려고 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이송 승인해 줄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이송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교정청장의 이송 승인은 관할내 이송 승인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관할 밖 이송 승인은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거. 자, 그 점 가지고 시험과 출제하니까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관할내 이송 승인 할 수 있는 그 사유, 지청장은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관할 내에서 의정부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뭐 서울구치소로 이송한다든가 동부구치소로 이송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교정시설 간의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관할 내 이송 승인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좀 그럴싸하게 매력적인 오답지문 만들 수 있죠. 지방교정청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밖 이송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떠한 명분으로든 관할 밖 이송 승인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고요. 23조 이송 중지. 서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부터 자, 건강과 관련된 사항 나오면은 교도관이 아니라 의무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것도 의무관을 교도관으로 바꾸는 함정 문제를 주의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은 소장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지. 자, 내가 지금 이송 보낼 때 의정부 교도소장이 이제 서울구치소장에게 이런 사유로 법무부 장관의 이송 승인을 거쳐서 아니면은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이송 승인을 거쳐서 이송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송 받을 서울구치소장은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송 중지한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송 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상급기관인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 다닐 때 분리시켜야죠. 분리시키지 않으면 악폐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수용자를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는 미결 수용자와 그러니까 이 구분 수용할 때도 이렇게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구분 수용했듯이 이렇게 이동시킬 때에도 당연히 접촉을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자는 미결 수용자와 분리시켜야 되고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와 분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이 분리해가지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호송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호송 자석에 자석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호송 차량을 분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그 차량에 태워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다. 같은 버스 안에 50명 정원이면은 자, 수형자는 수형자끼리 앉는 좌석 이렇게 구역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같은 버스에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를 함께 태우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한 좌석에 나란히 앉히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호송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좌석을 살며시 빠뜨리는 함정 문제, 호송 차량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24조는 별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법 102조 저 뒤쪽에 있는데 관련 조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편집을 했어요. 자, 그래서 형집행법 102조는 재난시 조치해가지고 긴급 이송을 규정하고 있어요. 통상적인 원칙적인 그런 거 이송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긴급하게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소장은
교정시설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변에 대한 피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뒤에 또 한 번 설명하겠지만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는 로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것도 아직 기출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머지않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다른 장소 밑에다가 다른 교정시설 X 하세요. 그래서 지금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막 다 번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교정시설 안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뭐 운동장 이런 데로 대피할 그런 거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이런 거 급박한 상황에서 뭐 가까이 있는 교정시설이 뭐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 반드시 교정시설로만 이송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건 타당하지 않는 조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로라도 빨리 대피시키도록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이런 재난시 긴급이송은 이런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수용자를 반드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긴급한 상황에 뭐 법무부 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 승인까지 받도록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이송은 승인 없이 소장이 직권으로 이송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조에 있어서 수용사실의 그 알림. 자,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온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실을 가족에 대해서도 지금 법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족 하게 되면은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직계 존비속 이것도 이제 뭐 법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직계 존비속 하게 되면은 뭐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중조 할아버지, 중조 할머니 이런 식으로 이 직계 존속이죠. 근데 이제 뭐 고모라든가 삼촌은 반계 존속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직계 존속. 그다음에 낮을 빗자 비속이죠. 아래로 낮춰지는 그 가족 비속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가 비속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가족에 해당하는 그 친족에는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만 해당되는 거지. 뭐 삼촌, 고모, 이런 것은 조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는 법에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된 그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 배우자에게 알리건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알리건 뭐 형제한테 알리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수용 사실 알림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대부분의 조문이 99%가 이제 단서가 있어요.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은 알려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됐지만은 우리 가족들하고 이미 다 절연돼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용된 거 우리 자식이 알면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수용을 거절할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용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수용 사실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 거절을 없이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것이 어떤 거 규정이 있냐면 뒤에 유독한 사실, 유독한 경우에는 이런 거 예외 사유가 없어요. 반드시 알려야 돼. 그러니까 유독 사실을 알리는 경우 이외에는 이런 거 예외가 인정된다.